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지난달 고용 지표가 예상 대비 크게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취업자 수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는 구직활동 포기자 수가 많아진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됩니다. 또 유럽의 소매 판매 지표 부진도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28%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3%, 0.66%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우울한 미국 고용지표 및 유로존 소매 판매 소식에 최근 5개월 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3월 중 비농업 취업자 수가 9만 명에도 못 미치는 부진을 보인 데다 실업률이 7.6%로 개선됐지만 이 역시 노동시장 참가율 급락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시장 심리를 급격하게 악화시켰습니다. 아울러 유로존에서도 영란은행이 글로벌 증시 버블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2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악재로 작용했지만 독일의 공장 주문 호조는 이를 어느 정도 상쇄시켰습니다. 영국은 1.49%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68%, 2.03% 내렸습니다. 지난달 미국 취업자 수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8만 8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2월에 26만 8천 명은 물론 시장 예상치였던 20만 명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의 수가 더 크게 늘어난 덕에 실업률은 7.6%로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이는 7.7%였던 시장 예상치와 2월 수치보다 개선됐고 특히 지난 200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글로벌 주식시장 랠리가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란은행이 6일 공개한 지난달 19일의 금융정책위원회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중반부터 지속된 증시 랠리는 많은 중앙은행들의 예외적인 통화 부양 정책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 안정성을 강화하긴 했지만 모든 은행들이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감내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국채 상환을 통해 재정난에 빠진 기업들에게 400억 유로에 이르는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이후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마리오 몬티 총리가 꾸려가고 있는 이탈리아 과도 정부는 6일 향후 12개월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민간 기업들에게 이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몬티 과도 정부는 이 같은 단기 국채 발행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약속한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한도인 3%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새로운 어닝 시즌과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의 발언 등을 앞두고 반등과 추가 하락에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는 8일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를 필두로 문을 여는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고용지표 악화 이후 이어질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한 10일에 공개될 지난달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도 부양기조 유지와 양적 완화 조기 축소 등에 대한 힌트가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지표 발표는 이번 주 다소 뜸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4월의 첫 번째 주였던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3.8% 급락했습니다. 북한 리스크 그리고 엔저 우려 등에 따른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저치인 1920선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한편 뉴욕 증시는 기다렸던 고용지표가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게 나타나면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렸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보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점검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야간 선물 마감 점검해 보고요. 오늘장 전망해 보면서 선물 옵션 시장도 함께 전망해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꾸려보겠습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급등나가며 하락하여 불안한 징검다리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565까지 40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이 3,203까지 21포인트, S&P 500이 1,553까지 6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시초가 갭 하락에 3대 지수 모두 장초반 1% 이상 폭락했지만 장초반을 저점으로 장중 내내 반등하면서 낙폭을 축소하였습니다. 유럽 증시 폭락과 3월 고용지표 부진 소식으로 장초반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고 대북 리스크도 재부각되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지만 장중 내내 반등이 시도되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공포지수인 빅스가 14.37까지 3.5% 반등하였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 낙폭을 대거 회복되었지만 전반적인 시장 심리는 고공권에서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되며 장중 내내 불안한 시장 흐름이 지속되다 대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독일이 2.03%, 그리스가 2.35%씩 폭락하고 영국이 1.49%, 프랑스가 1.68% 하락하는 등 주요국 증시를 중심으로 대부분 급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유로존의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감소해 예상치 0.4% 감소 대비 개선되었지만 전월 대비 1.4% 감소해 악재가 되었으며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8만 8천 명 증가해 전월 26만 8천 명, 예상치 20만 명 증가를 모두 크게 밑돌며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저조하였는데 민간 부분의 취업자 수는 9만 5천 명 증가해 전망치 20만 9천 명, 전월 25만 4천 명을 크게 하회하였고 정부 부문 취업자 수도 7천 명 감소하여 지난달부터 시작된 재정 지출 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률은 7.6%로 전월 대비 0.1% 감소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구직 활동 포기한 사람들의 증가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평가되었고 연준의 양적 완화 중단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면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신, 빗절금속, 금융, 건설 등 28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20%에 불과하고 80% 이상 업종이 하락하며 하락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1개, 나스닥 100 종목 중 16개, S&P 500 종목 중 156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다우와 S&P 500 지수는 40%를 하회하고 나스닥은 16%에 불과하여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장중 반등 시도가 지속되었지만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업종 종목에 걸쳐 지수 대비 광범위한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코바트 오일 앤 가스가 5.14%,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가 4.21% 급등하고 제이시페니, 선트러스트 뱅크, 보잉, 두본에너지, 모건스탠리, JP모간, AT&T, 맥도날드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우 30 그리고 나스닥 100 종목 중 2% 이상 상승한 종목이 없고 금융주를 제외한 경기민간주 중심으로 하락하며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현금 비중 80% 이상 유지한 채 관망 지속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의미 있는 수익 내기나 추가 상승은 쉽지 않고 급조정이 전개될 수 있으니 당관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해지 전략으로는 현물 비중 축소와 함께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지수 등 파생상품 매도 또는 콜옵션 매도하거나 현물 공매도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파생상품은 장중 큰 수익이 날 경우 차익 실현 후 반등 시 재차 진입하는 단타 매매를 병행하거나 포지션으로 중기 하락 포지션을 지속 쌓아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BOJ의 공격적 양적 완화 조치로 일본 증시가 급반등이 전개되었지만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지속될 것이니 일본 증시 반등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비중 80%까지 확대 지속하며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을 살펴보면 원달러가 대북 리스크로 1131원까지 반등하였는데 대북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 원달러는 당분간 중립 관망 전략으로 대응하시고 엔달러 또한 추가 상승이 어렵겠지만 일본의 공격적 양적 완화로 100원까지 추가 상승에 전개되는지 살펴본 후 방향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며 유로 역시 급락했다 1.30까지 상승했는데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이 예상되니 당분간 관망하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적 완화 효과로 일본 증시를 제외한다면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정 분위기다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엔달러 환율은 100엔까지 추가 상승 전개 여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시장 대비해서 0.45포인트 상승한 254.20에 마쳤습니다. 저점 251.75, 고점 254.3으로 3.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량은 32,220계약으로 4일 연속 증가하며 6월물 거래 후 최대 거래량을 금년 들어 야간 시장에서 보기 드문 거량을 보이면서 이틀 연속 V자형의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자정 전에는 선물 매도로, 자정 이후는 선물 매수로 큰 수익이 가능한 변동성 장세가 전개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초가 약보 출발로 장 초반 반등하다 재차 급락해 251.25까지 하락했지만 폭락하던 미국 증시가 낙폭을 축소하자 자정 이후 반등을 지속하여 장마판 상승 반전 후 당일 고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362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283계약, 기관이 33계약 매수하며 개인은 매도돼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가 충돌하였습니다. 장중 300계약 매도하던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여 300계약 이상 매수하였고 장중 300계약 가까이 매수하던 개인이 매도 전환하여 300계약 이상 매도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매도하며 관망하다 장막판 매수로 전환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상승에도 콜은 급락하고 풋은 급등하였습니다. 장 초반 지수 급락으로 콜은 40% 급락했다 낙폭을 축소하고 풋은 2배 이상 급등했다 지수 반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하여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옵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전망과 대응 전략을 들어보는데요. 먼저 5일 연속 내렸던 지난주 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1948포인트의 개발학 출발해 외국인의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로 종합지수 1916, 선물지수 252.60까지 폭락했다 낙폭을 축소하며 마쳤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급락하면서 콜옵션이 장중 70% 가까이 급락하고 풋옵션이 300% 정도 급등했다 상승폭을 축소하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선이던 종합지수 1930, 선물지수 255포인트가 붕괴되어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종합지수 1900, 선물지수 250포인트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지수 1900포인트 지지가 확인될 때까지 당분간 현물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박스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선물지수 254포인트를 회복하며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고 반등 성공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지수 254.50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 선물지수 251이나 250포인트 전후에서 청산하는 반등 시 매도 전략입니다. 단 추가 하락도 반등도 가능한 시점이므로 진입 후 0.5포인트 손실 시 손절매하며 연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초가는 야간 선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초가가 야간 선물 대비해서 1% 이상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조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점은 종합지수 1900, 선물지수 250, 고점은 종합 1930, 선물 255포인트, 하락 시 시선은 선물 251,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 254.5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49에서 상한선 256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약세 풋스프레드 또는 합성 선물 매도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풋매수 또는 풋캘린더 스프레드로 지난주 금요일과 동일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옵션은 다음 주 4월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크므로 안정적인 오물 위주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기다렸던 고용지표가 부진했었죠. 먼저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 수치가 7.6%로 줄었지만 고용 개선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치 면에서는 예상대로 조금 하락한 수치가 나왔죠. 네. 그렇지만 고용 개선의 폭을 가늠할 수 있는 3월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증가율은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3월 실업률 수치가 2월 7.7% 대비 0.1%가 하락한 7.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2008년 12년 이후 최저치 수준에도 불구하고 3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8만 8천 명 증가에 그쳐서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구직 단념자나 현재의 구직 포기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내려간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의 수치를 보는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급여세가 올해부터 올 초부터 4%에서 6%로 올라가면서 근로자와 고용주의 부담이 다소 늘었다는 점과 기업들이 고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돌아선 점도 이런 일자리 수의 증가세가 예상보다 녹록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실업률 수치가 발표되기 전에 ADP 민간 고용 수치도 15만 8천 명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민간과 정부 쪽에서의 나온 고용과 실업률 수치는 예상보다 상당히 기대만큼은 올라서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3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8만 8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예상치가 19만 명, 2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겠죠. 네, 또 이번 실업률 수치 하락이 구직 단념자가 크게 늘어난 착시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견의 설득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2월에도 이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가 2월 달에 26만 8천 명이나 증가하면서 이 내용이 수면 밑에서 크게 부각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3월 수치가 8만 8천 명으로 예상보다 쇼크 수준으로 나오자 결국에는 질적인 수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비등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미국의 현재의 일자리 수의 질적인 측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인 개선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3월의 수치 면에서 구직 단념자가 약 50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 중에 3분의 1 수준이 55세 이상의 장년층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훈련과 재교육을 하더라도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과 스펙의 미스매칭이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 정부가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수요와 현재의 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능력의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고용의 수치를 세부 사항으로 들여다봐도 소매업종이 24,000명이나 줄어들었고요. 제조업종도 여전히 부진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헬스케어, 레저와 호텔 업계의 일자리주 증가가 없었다면 추가적으로 8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단한 부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3월 실업률 결과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달 이제 이번 주부터 바로 네.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상쇄할 수 있는 재료나 요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예. 이번 3월 수치만 놓고 본다면 예상보다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의 이번 분기를 보면 1분기 때 16만 8천 명 정도가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실질 실업률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20만 명에서 25만 명 이상의 일자리 수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 현지의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평균을 보면 16만 8천 명 증가에 그쳐서 20만 명에도 현재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2분기와 연말로 갈수록 시퀘스터로 인해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 수가 75만 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공공 인력이 월 8만 명씩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민간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률 수치가 당분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연준에서 그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된 연준 의장 그리고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발언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는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키프로스 사태 불똥이 룩셈부르크 은행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룩셈부르크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게 되니까요. 예. 룩셈부르크 쪽에서도 자국의 은행 산업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목소리를 조금씩 내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룩프리덴 재무장관이 지난 주말 점진적으로 룩셈부르크 은행 산업의 비밀주의를 조금씩 거쳐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제적인 최근 탈세의 추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는 참여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룩셈부르크가 이렇게 자국의 은행 산업의 비밀주의까지도 조심스럽게 개선 추세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역시 키프로 사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영국의 영국령인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은닉한 이른바 세탁자금에 대한 명단 공개도 일정 부분 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룩셈부르크는 GDP 대비 은행 산업의 자산 비중이 22배에 달하는 등 비대칭적으로 은행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그 룩셈부르크 자체적인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이 룩셈부르크가 자국의 은행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를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치를 들고 있다. 이런 점의 이미지 제고도 같이 가져가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했을 때 미국의 검찰이 스위스 은행에 은닉된
비밀 계좌의 명단을 UBS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UBS는 계좌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비밀주의 원칙이라고 반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벌금을 부과받고 주요 미국인의 탈세 계좌를 미국으로 넘긴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탈세 방지와 은닉자금의 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의 숙제를 점진적으로 현재 개선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룩셈부르크가 이렇게 비밀 영업주의에 대해서 개혁 작업에 대한 내용을 뿌린 것은 역시 은행 산업의 안정성은 매우 높은 부분이지만 외부 충격의 일부는 거액 예금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점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부 개혁안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은행 비밀주의의 그 개선 속도는 워낙 느리기 때문에 룩셈부르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실질적인 진행 사항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룩셈부르크 은행 산업의 현황은 어느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GDP 대비 은행 산업, 은행 자산의 규모가 해외 예금자의 비중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GDP 대비 22배로 유로존에서는 GDP 대비 은행 산업의 비대칭적 구조가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몰타나 키프로스 등 여타 현재 유로존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외국인의 예금 비중이 상당히 강한 그런 나라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신용도에서는 트리플 A 정도를 가져가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자본 안정성을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전 세계 26개국의 141개 은행이 이 베네루스 3국으로 불리던 룩셈부르크의 작은 나라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펀드도 3,800개에 달할 정도로 금융상품의 선택과 그 운신의 폭이 상당히 큰 것이 현재 룩셈부르크의 현주소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그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주 5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었던 코스피가 4월의 첫 번째 주 지난 한 주간은 5거래일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낙폭이 더 컸는데요. 지난 한 주간 거의 4% 가까이 내리면서 연중 최저치인 1920선대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코스닥도 55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난주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코스닥 포함해서 시장 좋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난주 3월 마지막 주에는 5일 연속 오르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지난주에는 계속 악재가 나왔습니다. STX 그룹이라든지 북한 리스크 또 현대차 리스크가 마지막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하락세로 계속 불러일으켰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보신다면 일단 5일 연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1920선 중반까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920선을 붕괴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낙폭을 해소하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지난주 업종을 좀 보신다면 통신업종이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했던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운송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틀 연속 좀 크게 하락을 좀 했었고요. 또 이제 철강금속하고 기계업 같은 경우가 좀 전체적으로 조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약세를 좀 마감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금융업종 역시 조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금 밀리면서 좀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았던 모습을 좀 띄면서 좀 마감을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좀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 56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특히 목요일에는 장중 한 3%가 밀리면서 밀리기도 하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으면서 그래도 뭐 코스닥이 좀 살아있구나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요일에는 결국에는 좀 이걸 지키지 못하고 조금 같이 좀 밀리면서 좀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 결국엔 550포인트 이하로 빠지면서 좀 좋지 못하게 마감을 됐는데 일단 뭐 코스닥 업종을 본다면 뭐 IT 반도체 업종군들이 좀 크게 좀 하락을 했었고요. 뭐 컨텐츠 관련된 게임주들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좀 급락세로 좀 마감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그 와중에서도 약간 테마주들은 조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북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AI 조류 독감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부담 감정 그런 것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백신주들이 연일 좀 상한가를 그리면서 강세를 이어갔었고요. 또 이제 전자결제주들이 이제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시장 확대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또 대부분 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신다라면 일단은 뭐 파루 같은 종목군들이 AI 우려감으로 인해서 3일 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창해 에너지 어딘 같은 경우는 이제 M&A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뭐 대주주가 지분 일부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전자결제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 확대가 기대가 되면서 좀 강세를 마감했던 부분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장 특징적이었던 종목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인 1920선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바닥은 어디인지 지지 여부 어느 정도에서 적당하게 형성이 될 것인지 이 점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체크포인트는 일단 선물 시장 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지난주에만 선물을 일주일 동안 매도한 게 15,000계약이 넘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매수 유입이 좀 되는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어쨌든 지난주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난 주말에 해외 증시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급락세보다는 뭐 일시적 부분 반등을 좀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을 때 선물시장 쪽에서 제 바람이 있다면 3,000계약 이상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만약에 오늘도 뭐 어쨌든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좀 밀린다라면은 종합주가지수가 1900포인트를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 내외 전후로 해서 19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반등이 나온다라면 1935포인트 이상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이제 지난 2월달 장중 저점 부근이 1935포인트, 3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1935포인트 정도를 지지가 얼마나 회복을 하면서 마감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일단은 최근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 물론 유가증권 시장도 뭐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기조가 좀 유입이 되는지 여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오늘 545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545포인트가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일단은 지난 목요일에 장중 저점을 찍었던 540포인트 때까지는 매물 없이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로 본다면 어떠한 흐름을 예상하시는지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이 좀 오늘 반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좀 상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들이 이제 운송장비 업체들이 이제 이틀 연속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좀 반등세가 좀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들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 시에는 일단은 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현금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화학, 철강 위주로 해서 소재주 위주로 현금화를 하면서 조금 종목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 확대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대상은 화학 철강 위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관심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전히 시장에서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나패스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팹리스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나패스는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한 꾸준한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UHTV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올해는 올 중반기 이후부터는 본격적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한 차트적으로는 이제 15,0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지난주에 15,000원 거의 돌파했다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흘러내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14,900원대에서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면은 만약에 최근에 이렇게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높고 고점 돌파에 성공한 기업들 보신다면은 한 10에서 20%는 그냥 매물 없이 올라가는 걸 살피는 것을 봤을 때 아나피스 역시 이제 제가 보기에는 15,000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16,500원이나 17,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95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15,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신다라면은 큰 문제는 없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500원 정도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만약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러간다면 이 종목 역시 좀 하락을 좀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랬을 때는 지난번 박스가 상단이 14,100원에서 14,200원 사이가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들, 이 자리가 만약 이탈이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기간 조정의 성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 아나패스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8일 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현우석 장관이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감면 기준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85제곱미터라는 면적 기준에 대해서 정부와 야당이 다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집값을 기준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롯데백화점이 금괴를 판매해 하루 동안에만 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의 경우 사고 팔 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데다 최근 몇 년간 꾸준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 기대 이상의 매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4.5%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임금 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와 2.3%로 낮아진 경제 저성장 기조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통행이 제한되면서 원자재 공급 중단 등으로 가동을 중단한 입주기업이 총 13개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39명의 우리 인력과 21대의 차량이 남쪽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원자재와 식자재 공급 중단이 이어지면 개성공단은 이번 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4.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세 한시 면제 대상이 논란이 됐었죠. 이에 대해서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수정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여야 합니다. 이 면적과 가격,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지 연내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는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강남의 20, 30평대의 8억 원짜리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의 40평대 4, 5억 원짜리 아파트는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서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보완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는 어제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김포 지역 시민과 공인중개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양도세 면제 기준, 면적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도세 면제 대상 아파트의 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격 기준만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면적 기준을 없애고 9억 원 이하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입장이었고요. 민주통합당도 면적 기준을 없애는 데는 찬성하는데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민주통합당은 9억 원이라는 기준이 서민주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정부와 여당,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모두 나온 만큼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85제곱미터라는 면적 기준을 빼고 9억 원 이하로 면제 대상을 넓히게 된다면 수혜를 볼 만한 주택들은 어느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 약 700만 채의 아파트 중에 시세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전체의 98%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기준 9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전체 아파트의 약 80%인 거에 비해서 약 18%포인트 늘어나는 범위입니다. 만약 야당의 요구대로 금액만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할 경우에 혜택을 보는 가구 수는 약 93%로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했을 때만 면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들 가구가 모두 양도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북한의 위협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금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도 금괴 판매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예. 롯데백화점이 소공동 본점에서 지난 5일부터 골드바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판매하는 그 금괴는 1kg, 100g, 50g 등이었습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1kg 골드바의 가격은 약 6,800만 원, 100g짜리는 약 690만 원이었습니다. 롯데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5일 하루 매출만 2억 원에 달았습니다. 매장에 하루 동안 구매 문의만 100건이 넘을 정도로 그 인기가 높았는데요. 특히 VIP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는 후문입니다. 부자들은 특히 안전 자산일 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 금괴 구입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소득과세 기준 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져서 그만큼 VIP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의 경우에는 사고 팔 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데다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 절세 효과에 투자 효과까지 일석이조를 볼 수 있다는 게 백화점 측의 설명입니다. 백화점에서는 금을 살 경우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신용카드, 현금,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출 호조에 현혹했다는 게 롯데백화점 측의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전망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지난해 임금 상승률은 평균 5.3%였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0.8%포인트가량 낮아진 4.5%가 평균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상승률을 4.5%로 내다봤습니다.
노동연구원은 생산성에 근거해 볼 때 적정 임금 상승률은 4% 있지만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여건이 개선되고 또 노사관계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4.5% 수준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였고 올해는 이보다 조금 높아진 2.3%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저성장 기조가 올해 임금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노동연구원 측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는 훨씬 낮은 상승률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증권은 올해 3.5%가 평균 노동임금 상승률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임금 격차가 커졌고 취업자는 늘어났지만 자영업자가 늘어나서 임금이 크게 올라갈 수 없는 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일본의 양적 완화처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임금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디플레이션 탈출로 이어질 수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역시 총체적 임금 상승률을 높이면서 내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임금 상승률을 일정 정도 감내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통행 제한이 이제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통행 제한으로 인한 공장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통일부와 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3개 업체 가운데 어제 기준으로 9개 업체가 추가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총 13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이유는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는 물론 현지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식자재 공급이 5일째 중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통행 조치가 계속되면 가동 중단 기업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인데요. 개성공단에는 현재 우리 국민 514명이 체류 중입니다. 오늘은 총 39명의 우리 인력과 21대의 차량이 남쪽으로 내려올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체류 국민은 약 475명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